안녕하십니까. 굿잡 하지영입니다. 세 번째 챕터 최저임금법입니다. 최저임금법,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법인데요.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은요, 근로자를 위한 당연한 법이고요. 어떻게 근로자를 위하냐 봤더니 생활안정과 질적 향상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노동자를 원하는 척 하더니 마지막은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네요. 자, 이 부분 너무나 마땅한 소리라서 시험에 나올 리 만무합니다. 우리 최저임금법은요, 25년 새 출제 기준에 처음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출이 없다 보니까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는 할 텐데요. 기존의 법들이 문제로 출제되었던 패턴을 확인해서 문제로 뽑을 수 있는 부분만 좀 더 정확하게 보고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용어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용어의 정의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와 임금 이 세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참으로 고맙네요. 더 고마운 것은 이미 했던 근로기준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임금만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그리고 사용자는 사장님과 임원들, 사업경영 담당자라고 해서 임원들까지 포함하고 있고, 임금은 근로를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임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요, 혼자 다른 법,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용어가 다른 하나는, 사용자의 용어가 다른 하나는 해서 골라내는 것이 나오는데요. 일단 두 번째로 나온 근로자의 정의니까 다행히 근로기준법과 한 세트이다 라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 범위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것은요, 모든 사업장입니다.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한 명만 있더라도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기존에 했던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기억나십니까? 거기서는요, 모든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을 쓸 뻔했습니다. 모든이 아니라 근로자가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었습니다. 5인 이상 항상 비교하면서 문제를 골라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인데 이 부분은 똑같네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와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입니다. 친척들한테는 최저임금 안 받쳐줘도 되고, 가사 사용인, 예를 들어서 가사 도우미라든지 누구라고 할까요? 학습 도우미라고 할까요? 집사라고 할까요? 여하튼 우리 집에서 일 봐주시는 분들에게는 계약된 금액을 주면 되지, 그 계약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꼭 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거, 우리는 항상 예외가 중요한데요. 선언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선언과 그리고 선언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사장님은 최저임금법의 제외 대상입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왜 적용되지 않나요? 알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그것도 궁금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수산법을 적용받아서 배 타고 나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신체적인 자유도 억압되고 속박된 것과 마찬가지죠. 실은 속박이 아니지만 배 타고 나가면 자유롭지 못하니까 속박인 거죠. 그래서 수산법에 의해서 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적인 최저임금법에 제외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높게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네 번째,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구분이네요. 우리는 이런 것 나오면요, 보기에 사업의 종류별로가 있으면 대부분의 적용되는 법들은 이 사업의 종류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의 종류별을 일단 답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나는 정확하게 알고 싶어. 네, 보도록 합시다.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과 소득 분배율을 고려해서 사업의 종류마다 적용한다라는 거죠. 연령별로 적용하면 그렇죠. 차별입니다. 그리고 기업체별로는 사기업이니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어떤 회사는 200만 원 주고 어떤 회사는 같은 일을 해도 300만 원 주고 그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최저, 더 많이 주는 거는 해당 없고요. 최저를 정할 때 사업의 종류별로 구별해서 정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결국 우리의 대빵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정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내년도 거는 항상 전에 8월 5일까지 정해서 그 다음에 적용하게 됩니다. 자, 최저임금액 뭐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들이긴 한데요. 우리는 최저임금 안에 최저시급도 있고 최저 1급도 있고 최저 월급도 있습니다. 아, 주급이 빠졌네요. 주급, 아무튼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는요. 최저임금을 산정한다라고 하는 것, 계약한다고 할 때 내가 최저시급으로 계약하지만 며칠 이상 일할 때는 뭐 더 많이 해야 된다. 이것 이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일자별로 따로도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여기에서도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통 인턴이나 수습사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월급 똑같이 안 줘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얼만큼 줘야 되는데 아무리 적게 줘도 요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많은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시간의 최저임금의 10%를 제외한 한. 그러니까 통상임금의 90%는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뒤에 이해하기 위한 말이고요. 이 말 그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정해야 한다는 거죠. 누구를? 인턴이나 수습 사원들에 한해서는요. 그러니까 즉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아니 되는 것이네요. 두 번째, 이 정도도 안 정해도 된다. 암튼 사장님이랑 알아서 정해라. 누구냐? 단순 노무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단순 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아예 최저 90이든 80이든 알아서 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외되는 거 인턴, 수습사원, 두 번째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도급제나 그 밖에 비슷한 형태로 일하는 경우에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급제 하니까요. 우리 임금에서 봤던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도급, 한 차례 이상 도급을 할 경우에 마지막 하수급인이 월급을 받지 못할 때 직장 수급인과 도급인은 연계해서,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맞는 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연대해서 책임을 질 때, 그리고 처음 계약할 때 최저임금에 맞춰야 된대요? 안 맞춰도 된대요? 네, 안 맞춰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인턴, 수습사원, 그리고 어디 있죠? 단순 노무 근로자들, 도급제에 해당하는 사람들, 우리 최저임금에 준하지 못하더라도 맞는 이야기다라는 것 가져가시고요. 최저임금의 효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장님 입장에서는요, 매달 월급을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요. 나는 200만 원만 줘도 되는데 매달 내가 근로자에게 주는 것을 보니까 300만 원을 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실 월급을 받아보면요. 딱 기본급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야간 근로수당도 있고 연장 근로수당도 있고 휴일 근무도 있고 인센티브도 있을 수도 있고 뭐 품위 유지비도 있을 수도 있고 기타 등등등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는요. 매달 줘야 되는 돈도 있고
최저임금 200만 원, 이거 100만 원이니까 최저임금을 좀 한 150만 원, 원래 줘야 되는 기본금을 150만 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다 합치면은 350만 원이니까 나는 최저임금보다 많이 준다라고 주장하고프나 그러면 아니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로 주는 이 돈들 중에서 그래도 특별히 최저임금으로 속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절대로 최저임금에 속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않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예외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해하시고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저임금의 효력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당연히 줘야죠. 더 많이 주는 거는 대환영입니다. 두 번째, 내가 원래는 15,000원씩 주고 있었었는데 최저임금이 10,000원이네. 그러면은 최저임금만큼만 줄게 하면서 올해부터는 10,000원을 줘요.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9,000원을 주다가 최저임금이 10,000원이네? 그러면은 10,000원으로 올려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소리 안 하면 큰일 나고요. 15,000원인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출 수는 없다가 원칙입니다. 두 번째 나오죠.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아니 된다라는 의미고요. 세 번째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이 최저임금 기준의 금액을 못 미치는 부분은 우리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그렇죠. 부당한 내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배웠고 그 부분은 아예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과 관련된 법의 내용을 적용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최저임금보다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부분은 첫 번째 무효이고요. 두 번째 무효로 된 부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강조드렸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을 하는데 이런 돈은 산입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매달 이 돈 받아도 이 돈은 최저임금이 아니라라는 거죠. 자, 가봅시다. 내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임금이래요. 읽었으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수업 들으시는 거고요. 봅시다.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서 일했는데 원래 8시간 일하는 것은 내 월급에 속해 있겠죠. 플러스 연장근무, 야간근무 한 것. 임금 외에 그 부분도 임금이긴 하죠. 원래의 기본급 외에 임금은 그렇죠. 최저임금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여금, 인센티브 받는 것도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에 실은 100분의 25까지는 상여금으로 별도이고 25% 넘어가는 것은 최저임금에 속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아서 여러분이 계산할 거 아니니까 100분의 25%까지는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뭐가?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식비, 숙박비, 교통비 같은 거 아니면 쿠폰 같은 거 문화생활지원비라고 해서 뮤지컬 티켓을 줬어요. 이런 것도 최저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시죠? 월급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최저 월급인데 내가 매달 기본급 200에 매달 한 1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와요. 그러면은 사장님은 여기에서 좀 줄이고 싶다라는 거죠. 300만 원이나 주니까 나 진짜 200만 원만 줘도 되는데. 그래서 이 금액이라고 자꾸 우기고 싶지만 여기 말씀드리는 것처럼 임금 외의 임금, 연장급여 같은 거, 휴일 수당 같은 거 포함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고 상여금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상여금 넘어갈 수 없고
마지막으로 식비, 숙박비, 교통비와 같은 복리후생비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모르겠다. 여튼 그러면 요 세 가지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딱 정리하십니다. 전체적으로도요, 아예 사업별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사업의 종류별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에 따른 일반 택시 운송 사업에 해당하는 운전하시는 분들은 최저시급과 완전히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사람들 월급 중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아예 전체가 다 해당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계속 도급 나옵니다.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돈, 최저임금 못 받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임금과 마찬가지로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요, 갑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딱 나오니까 우리가 또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뭐였죠? 이거 어디서 보긴 봤는데 어디서 봤죠? 그렇죠. 휴게 시간 할 때 8시간에 1시간, 4시간에 30분씩 우리는 휴게 시간을 줘야 합니다. 언제? 근무 시간 도중에. 그런데 예외적으로 운송하는 사람들은 도중에 주지 않고 이 일을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날 11시간 뭉쳐서 줄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 운송하는 사람들 중에 마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라고 한번 강조를 드렸던 것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요,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해당하는 택시 아저씨들 최저시급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개인 택시 말고 이렇게 회사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 하루에 이제 돈 버신 것 중에서 얼마는 회사에다 입금해야 된대요. 그렇죠. 입금하고 나면은 직원이잖아요. 그 회사에 소속된 직원인데 나누게 해봤더니 어떤 날은 최저시급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날은 최저시급보다 적지만 최저시급보다 적으니까 회사에서 저 최저시급 맞춰서 더 못 냅니다. 아니면은 이 부분 보완해 주십시오.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튼 자세한 거 몰라도 택시 아저씨들은 해당하지 않는구나 라고 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것 아니더라도요. 최저임금이 적용 제외되는 사람이 또 나왔네요. 누구냐면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들은 그렇죠. 최저임금을 달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 왜 일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일하십니다. 신체장애가 있다고 해서 일하지 못하지 않고요. 정신장애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기억력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조립은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몸이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기억을 못한다 해서 사장님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예를 들어서 한번 가정해서 출근해서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왔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해서 첫날에는 좀 이 조립을 잘 못할 수 있는데 한 30일 정도 오니까 30일째 온 날은 또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저 이거 처음 하는데요. 내가 왜 이렇게 잘하고 있지? 그렇죠. 그래서 단순 노무 업무나 조립하는 손, 몸을 쓰는 일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너무 깊게 가지 마시고요. 이 사람들은 아예 제외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결정하는 거 잠깐 말씀드렸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리 대빵에 정합니다. 매년 8월 5일까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네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서 심의가 통과되면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8월 5일까지. 그럼 8월 6일부터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나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25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24년 8월 5일 날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결정이 된 이 금액 알고 계셔야죠. 얼마죠? 만 30원이 2025년의 최저시급입니다. 우리가 최저시급 묻는 문제가 매년 첫 번째 회차에 또는 첫 번째 회차에 나오지 않으면 3번 중에 꼭 등장하니까 일단 시험 문제를 떠나서도 상식적으로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만 30원입니다. 자, 위원회는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 심의해서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을 합니다. 한 번에 만 30원이 딱 나와서 딱 마음에 들어서 오케이 할 수도 있지만은 실은 조정이 또 필요한 경우도 굉장히 많겠죠. 또 만 30원이라고 결정했는데 안 된다 여기저기에서 또 의견이 들어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독재자처럼 그냥 해야 돼 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이 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 이런 이유로 못해 다시 위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10일 내외로 언제까지 다시 올려라 라고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재심의 받으면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하여서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마지막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된 것은 확정을 해서 누가 발표하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는 공표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졌으면은 고시 밝혀야 돼요. 만 30원으로 300원이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만 30원으로 밝혀야 돼요. 그리고 효력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자, 최저임금 주지 의무입니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공표가 되면은요, 각 사업장마다 얼마입니다 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고시, 주지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용자는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제시하거나 게시하거나 두 번째, 적당한 방법으로 뭐 메일링을 하든지 월급을 알려주든지 회의 시간에 공표를 하든지 널리 알려야 되는데요. 어떤 것을 알려야 되냐 하면은 만 30원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산입 아까 전에 월급 중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월급 중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은 포함시키겠다, 포함시키지 않겠다 해서 각자 산입하는 부분과 아니하는 부분을 알려주고 너는 어떤 사람들은 제외야, 이 법에 제외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도 알려줘야 할 것이고 우리 회사는 1월 1일부터인데 우리는 그냥 12월부터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공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제가 금방 1월 1일부터 월급을 올려줘야 되는데 12월부터 월급을 올려주는 회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왜요? 마침 올해 돈을 너무 많이 번 거예요, 우리 사업장에서. 이건 시험엔 안 나옵니다. 너무 많이 벌어서 인건비로 세금을 절감하는 부분이 내야 되는 세금보다 많을 때, 그렇죠. 미리 월급을 올려주면, 그렇죠. 사기도 진작되고, 사장님 입장에서도 세금도 줄어들고, 여하튼 우리가 모르는 그 많은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효력 발생 연월일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페이지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아무튼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라는 것이고요.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재심의, 아까 대통령이 요청하면 심의, 재심의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두 번째, 사업의 종류별로 각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종류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의를 해야 되고요.
또 최저임금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 건의를 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요즘에 우리의 실제적인 최저임금을 보면 하고 있나 이런 의심이 들긴 하는데 저희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여하튼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마지막에 최저임금에 관한 주요 상황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에 붙이는 어떤 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심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는 뭐 정말 쓸데없는 보기가 나오면은 점수 주기 위한 문제로는 나올 수 있으나 이거 자체를 달달달달 외워야 하는 문제는 우리 시험 특성상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보시고 당연하면은 넘기시면 되십니다. 자, 외워야 되는 거 이제 확실하게 외워야 되는 부분이 나오네요.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체계를 한번 그려보면은요. 여기는 지금 높고 낮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9명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나오지만 특별위원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 그래서 9, 3, 27 더하기 3명에서 30명이 위원이 된다. 그리고 이거 중구난방으로 따로 놓으면 안 되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여기는 수평이고요. 이렇게 표시만 수직이지만 수평 관계이고 사무국이 있고 이 위에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있습니다. 쓰고 싶으나 제가 너무 높이 써서 팔이 한다입니다. 자, 사무국 위에 부위원장과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이해되셨죠? 자, 최저임금위원회는요.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과 2명의 상임위원 위에 아까 있다고 했습니다.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1명 더 있고요. 그리고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요. 임기가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잘 나옵니다. 뒤에 나왔던 많은 위원회들, 기존의 기출로 위원회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연임되고 3년으로 한다, 몇 명이다, 누구를 대표한다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거리되면 거리라는 말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지 위원이 자리가 비어버렸어요. 이 중에 1명이 나갔네요. 그랬을 때는 보궐 채워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런 거 하잖아요.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보궐위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3년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예를 들어서 2000년부터 2020년부터 23년까지 어떤 기간이라고 했었는데 한 사람이 비었어요. 새로 보궐위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3년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야 하는 그 기간까지 하면 끝난다라는 의미이고요. 전임자의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회 임기가 끝났어. 이제 진짜로 끝났는데 새로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일단 뽑힐 때까지 빈 자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임기를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5번째의 말입니다. 그리고 6번째, 위원회 자격과 임원 위촉 등에 관해서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대요. 우리 대빵이 누구였죠? 항상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죠? 최저임금위원회에 여기 마지막 위원회 자격은 누구의 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가 아까 여기서 못 그렸다고 얘기했던 저 위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이 있고요. 특별위원, 여기 제가 그렸죠. 특별위원 3명도 있다라는 것. 회의는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소집을 요구해요. 이제 내년에 해야 되기 전에 8월 5일 이전에 열어라 할 때 그때는 확실하게 있겠네요. 그 외에 필요할 때 요구하시겠죠. 2번째, 제적위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30명의 위원 중에 3분의 1, 10명이 우리 이번에 이거 한번 토의해봐야 된다, 건의해봐야 된다, 심의해봐야 된다
하고 요구를 하면은 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원장, 대빵이 그렇죠.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심의회를 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당연히 위원회 회의의 위원장이 의장이 될 것이고, 위원회 회의는 제적 인원 가반수 30명 중에 15명은 와야 되겠죠. 숫자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위에 30명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가반수가 찬성을 해야지 통과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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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이기 때문에요. 하고 싶은 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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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익을 대표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개최하고 뭔가를 통과시키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가반수가 와야 돼요. 15명이. 그리고 또 올 수는 있어요. 2팀만 올 수 있어요. 온 사람끼리 이 안에서 가반수 9명만 되면 가능하냐? 아니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위원회가 의결할 때에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각 이 세 부류의 각각에서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마음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장치를 취해 놨다라는 것. 여하튼 이 부분 알고 가셔야 되고 이 부분 알고 가셔야 될 것 같네요. 전문위원회에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할 때 특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우리 아까 전에 각각 9명씩 있어야지 위원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 5명으로 같은 수로 구성해서 전문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회라고 해서 근로자위원 대표로만 구성하면 안 되고 새 구성되어 있는 모두의 5명씩 뽑아서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도 안정장치니까 같이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무국 말씀드렸습니다. 특별위원 3명, 각각 9명, 위에 관리하는 사무국, 그 위에 부위원장, 위원장 이렇게 총 뭐라고요? 최저임금위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기 3년이고 연임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 보칙 추가되는 내용들인데요. 생계비 및 임금 실태 등의 조사를 해서 정해야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이런 조사는 매년 실시합니다. 정부가 지원해줘야 됩니다.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어떤 일들이 필요하면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니까 이런 것은 보나 마나입니다. 자, 이 부분도 보나 마나이고요. 권한의 위임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그럴 때 이 권한을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입니다. 사업의 종류별로 나눌 때 뭔가 이게 전국에 흩어져 있으니까 각 지방노동고용 갑자기 말이 꼬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직접적으로 조사를 부탁해서 그 받은 데이터로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권한 위임 완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칙입니다. 잘 안 지켰을 때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는 것이 있는데요. 벌금, 과태료 여러분 우리 제일 쉽게 이해하실 때는요. 주차 위반 과태료 그 다음에 속도 위반 벌금이죠. 법을 어겼을 때는 벌금, 약간 뭔가 더 강력한 것이 벌금입니다. 갑자기 말이 떨리네요. 왜? 주차 얘기를 했더니 어젯밤에 주차 잘못했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하튼 벌금 있을 때는요. 벌점도 같이 와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돈만 내면 끝난다라는 거 좀 더 가볍다.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가시겠습니다. 벌칙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종전의 임금을 낮추면 안 된다고 했는데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람에게 셉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고요. 도급인 연대 책임 아까 지라고 했는데 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잘하라고 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간 내에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세네요. 2년 이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장 기본을 하지 않았을 때는 3년 이하 2천만 원, 그리고 도급에 해당할 때는 2년 이하 1천만 원입니다. 근로감독관,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마지막 파트에서 나왔던 근로감독관에게 25년부터 새롭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했어요. 해당 근로자에게 이런 서류 내세요 라고 했었을 때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서류라든지 아니면 피보험자에 관련된 서류라든지 기타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 요구하면 근로자는 제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이 또 최저임금과 다 연계되어서 나타나는 금액들이 나타난 서류겠죠. 근데 이것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과태료입니다. 이런 것에 어느 하나 해당하면은 100만 원, 그래도 훨씬 더 가벼워졌네요.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주지 아니하였을 때는 돈 3년 이하 2천만 원 이하고요. 안 알려줬을 때 내년에 최저시급이 올랐는데 우리 얼마인지 게시하고 공표해야 된다고 우리 사업장 내에서도 다 알려줘야 된다고 했는데 알려주지 않았을 때 100만 원 이하. 그리고 이것을 나라에다 보고해야 되는데 거짓으로 우리 잘하고 있다라고 거짓 보고했었을 때도 100만 원 이하.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뭔가를 요구했는데 피하거나 또 다르게 얘기했을 때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태료 이거 나 부당해요 라고 불복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보다가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30일 이내. 여러분 부당해고 당했을 때는 얼마 이내 신청한다 그랬죠? 3개월 이내에 그렇죠 노동위원회에 신청한다고 얘기했고요. 나 이거 과태료 처분 사업주가 보통 과태료를 받게 되는데 사업주가 나 부당해요. 그럴 때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이의를 제공하지 않고 과태료도 내지 않고 배째라 하면은요. 돈 안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국세 체납 처분, 뭐죠? 사업을 정리하거나 어떤 돈이 생겼을 때 나라에서 미리 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외시켜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는데요. 익숙해서 받아들이기 쉽지만 최저임금위원회 같은 경우 그 숫자와 기한, 일자 같은 경우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여러분이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이해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던 내용들을 정리한 시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꼭 문제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